고향 생각. 그의 고향은 청도이다. 이곳은 밀양시, 대구시, 창녕군, 경산시에 접해 있는 군이다. 하지만 이곳은 발전되지 않고 있는 곳이다. 읍에서도 멀리 떨어진 산으로 에워싼 곳이다. 논밭들도 그리 크지 않고 조그맣고 척박한 땅이 많았다. 그러나 그의 집은 그나마 다른 집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7살 때 사과 과수원을 그만두고 농농사만 하게 되었는데 머슴을 두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되며 형들 학비를 대고 살았다. 현재 고향에는 장조카와 생질이 있고 둘째 형이 있다. 둘째 형은 사과밭을 농사짓다 고혈압으로 쓰러진 지 오래되었다. 장조카는 간말랭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 생활에 찌들어 살다가 어느덧 노령의 나이가 되어버린 그로서는 고향에 엉거주춤 눌러앉은 고향에서의 생활이 신세계같이 느껴졌다. 형 집에 닭장을 지어주고 백봉 오골개 중닭을 사서 기르게 하고 참나무를 베어 표고버섯을 키울 수 있게 해주었다. 텃밭을 하면서 제법 전원 생활에 빠져들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남아있는 냇가, 산봉우리, 산비탈길, 골목길, 무너진 돌담, 길가에 박힌 돌멩이까지도 새록새록 기억을 더듬게 만들었다. 그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것은 최근 3년 전이다. 술을 완전히 끊고 살게 된 것은 본인이 생활의 변화를 항상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렇듯 새로운 인간으로 변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기 마련이다. 중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평소 일할 때는 마셔도 정도껏 마신다. 그렇지만 일이 끊어지면 자기의 아지트에서 2리터 페트병을 물 마시는 종이컵으로 한 잔, 두 잔, 석 잔, 연이어 마셔 실신할 때까지 마시다가 잠이 든다. 빈 속에 술을 마시면서 바카스 신과 1대1 대결을 하듯이 마셔댄다. 오늘은 이 정도면 서로 무승부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제를 한다. 대결이 며칠씩 계속되면 긴 승부에는 약한 그는 처절하게 패배한다.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한다. 그는 술을 마시는 이유가 마시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갈등, 미움, 증오, 상실, 분노, 슬픔, 즐거움, 욕망. 모든 단어를 동원한다 해도 뚫기 어려운 실타래 같은 감정의 해소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보다 좋은 약은 없는 것이다.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 없겠지. 병이 없는데도 약을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은 없다. 치료약이 아니고 즐거움을 주는 약이다. 즐거움을 주는 약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수히 많다. 수렁으로 몰아넣는 약은 더 이상 약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독약이 된다. 술이 들어간다. 가슴아, 놀라지 마라. 전날 마신 술이 깨기도 전에 종이컵에 한 잔을 마시자 속이 싸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온몸이 후끈해진다. 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피우자 밤새 온몸이 녹아서 살 것 같다. 술을 좋아하는 것은 타고난 것인가 보다. 진수가 술을 마시는 양은 나이가 들수록 마실수록 늘어만 갔다. 아파트 안 슈퍼 아주머니가 저 아저씨는 소주 2병, 담배 1갑 아저씨라고 낙인을 찍을 정도였고 아내는 워낙 말수가 적은 사람이어서 술을 먹고 주정을 해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것이 술을 마음대로 마시는 원인이기도 한 것 같다. 하지만 술이란 누가 말린다고 안 마시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아내와의 대화 중에도 이태백이는 술이 없었다며 그렇게 많은 시를 지었겠어? 라며 늘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말은 워낙 달변이어서 말로는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나해지자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오락가락한다. 긴장감 해소를 위해서 마시고 사고가 난 일도 있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엔진톱을 톱밥이 양말에 묻는다고 짧은 장화를 신고 나무를 다루다가 톱이 튀는 바람에 발등을 다쳐 119로 실려가서 수술을 받았을 때는 암담하기 짝이 없었다. 다행히 신경 손상이 되지 않았지만 수술을 했고 수술을 할 때 무통 수술도 거부했다. 마취가 낄 때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간호사를 찾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비상벨을 누르고 난리법석을 부리자 겨우 나타났다. 진통제를 맞고야 겨우 진정이 되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간호사에게 어제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니 간호사는 친절하게도 이해해 주었다. 3일간의 치료 기간이 끝나고 병원을 나오면서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병원 음식에 식상해져 있었다. 바깥 음식 맛이 아주 좋았다. 날씨도 맑고 기분도 새로운 세상을 보는 듯했다. 그가 처음 술을 입에 댄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심부름이었다. 친척 아저씨가 내려앉은 구두를 고치면서 마을 전방에 가서 술을 받아오라고 했다. 오면서 주전자 뚜껑으로 술 마시지 말고 쏟지 말고 잘 받아오너라. 친척 아저씨 말은 오면서 술 맛을 보고 오라는 것 같았다. 오면서 호기심에 주전자 뚜껑으로 한 잔 맛보니 시큼한 것이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한 잔 더 마셨다. 이러다간 술이 준 것이 표시가 날 것 같아 겁이 덜컥 났다. 주전자를 들고 태연한 척 걸어왔지만 주전자를 열어본 아저씨는 술이 줄었는데 라고 했다. 오면서 마셨제. 안 먹었어 얘. 술이 줄었다 아이가. 아저씨는 내 눈치를 흘깃 살피며 말했다. 그래 한 잔 더 해라. 머쓱하기도 하고 너그럽게 술까지 따라주는데 맛있는 군것질거리 마냥 고맙기도 했다. 뭣도 모르고 한 잔을 더하니 취기가 올랐다. 얼굴이 후끈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정신은 말짱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건 치기 어린 착각일 뿐 석잔술에 취한 것이다. 노래 한 곡 해봐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마시겠습니다. 이놈 봐라 술주정까지 하네. 그의 어머니는 애한테 술을 왜 먹이냐고 따지고 그러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혼자서 애한테 술을 먹여서 우짤라고 하나 할 뿐이었다. 그가 술맛을 안 것은 그 전부터 징조가 보였다. 제사를 위해서 술독에 누룩 담가 놓은 것을 익었는지 냄새를 맡아보라고 그의 어머니가 일렀다. 아직 아무 냄새도 안 난다. 또 며칠 후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자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벌써 술맛을 아는구나. 그의 어머니는 냄새를 못 맡는 후맹이었고 그도 역시 후맹이었다. 후맹이라고 하지만 냄새가 약한 것은 맡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운데 희한하다. 저거 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우째기고. 주량과 마시는 습관과 마신 후의 태도도 교육과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그의 가족력을 보면 아버지는 자리가 있으면 점잖게 마시면서 즐기는 편이었다. 어머니는 단 한 잔도 못하는 편이었다. 형제들은 모두 술을 잘 먹는 편이었고 주량을 자랑하기도 했지만 주사라곤 전혀 없었다. 그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우애가 돈독했다. 아버지는 동생의 부인, 즉 제수의 가매장한 산소의 위치가 좋지 않아 여러 차례 이장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작은아버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기에 임종의 임박한 시점에서 이번에는 명하였다. 그와 더불어 서원 복원의 책임을 맡아 완성할 것을 유언으로 남긴 자리가 되었다.
그날 할아버지 제사에서 혼백을 모신 후 아버지는 병이 위중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밥상에 술이 없다면서 술을 가져오라 이르셨다. 동생에게 술을 한 잔 따른 후 당신에게도 따를 것을 요청했다. 형님, 술 잡수셔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제삿날인데 술 한 잔 못해야 되겠나? 한 잔 더 따라라. 형님, 괜찮겠습니까? 석 잔은 해야지. 이게 이 생에서 동생하고 마지막 술이다. 작은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병풍 앞으로 가서 할아버지께 고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우리 형님 살려주시오! 세 번의 통곡을 하고 아버지도 같이 통곡을 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떠났고 아버지는 얼마 있지 않아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어메, 어메! 계속되는 신음소리에 그는 빨리 병원으로 모실 것을 재촉했고 가까운 병원으로 연락을 했지만 중환자는 맡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으나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온 후 별세했다.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서원을 복원하는 일을 무사히 해내고 주역 공부를 하면서 여생을 마쳤다. 30년 전 일이었지만 그의 뇌리 속에서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는 외손자를 보고서야 결심을 하게 된다. 술을 끊은 후 크게 생활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가족들이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대화도 늘어났다. 나이가 들어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있으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었다. 아파트를 놔두고 멀지 않은 도시에 농가주택을 임대해서 살고 있다.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낸다. 농사를 지어서 나눔도 가진다. 참으로 뿌듯하다. 별일 아니지만 이만한 일도 과거라면 해낼 수 없었을 것은 분명하다. 그의 셋째 형은 심장병으로 2차례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술을 안 하는 편이다. 젊은 시절에는 많이 했지만 심장에 이상이 생긴 후로는 일체하지 않았다. 자수성가해서 동생들과 가족 모두에게 모범이 되게 살았다. 서원 복원하는 일에도 1억 원이라는 돈을 쾌착하여 성사되도록 앞장섰다. 아버지 생전에 모든 봉양과 효도를 다했고 형제들의 학비 및 집안 대소사에 힘을 기울였다. 그의 둘째 형은 농협에 다녔는데 결혼 당시 30살이었으므로 그때 기준으로는 늦장가를 드는 편이었다. 2학년 때 둘째 형이 결혼을 하고 형수는 그의 집에서 시집살이를 잠깐 했다. 그 시절 결혼은 지금에 비하면 단출하기 그지없다. 닭 한 쌍, 쌀 그릇, 청실, 홍실, 사주단자를 높은 상에 올려놓고 신랑은 사무관대를 하고 신부는 족두리에 화롯을 입고 얼굴에는 연지 본지를 찍었다. 줄에는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엄숙한 주례사를 한다. 신부 옆에 붙어서 의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육례, 즉 납체,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형의 6가지 절차를 말한다. 선을 보러 가는데 숙모와 어머니가 동행하신 것 같다. 숙모는 선을 보고 왔는데 키가 너무 큰데 너무 말라서 애는 잘 낳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청도에서 창녕까지는 상당히 먼 길이라 고생을 했을 것 같다. 내가 태어난 건 종전 후 5년 후였다. 나는 과수원과 논마지기가 있는 산골짜기 중농집에 살았다. 어머니가 나를 출산했을 땐 이미 고령의 나이였기에 젖이 잘 나오지 않았다. 메마른 젖을 빨고 보채기만 하는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아버지는 사랑방 모임에서 실상을 토로했다. 그때 동네에 출산한 또래의 집에는 10명의 아기가 있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 젖을 같이 먹게 되어 배고픔을 면하게 되었다. 당시 20살의 누나가 그를 돌봐서 키웠는데 그의 누나는 뒷집 동갑내기가 18살에 시집을 갔기에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여간 부하가 나는 것이 아니었다. 3,000평 농사에 기계도 없이 인력으로만 했기에 일하는 사람 식사 준비와 가축까지 키우는 일까지 억척스럽게 일하다 보니 강한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울고 보챌 때는 화가 치밀어 우물에 빠뜨려 버리라고 어머니에게 말하기 일쑤였다. 어머니는 고령에 그가 뱃속에 들어서자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애를 떼려고 간장을 마시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하고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샘물을 먹어 간장독을 씻어내기도 한 것이다.